아, 예. 켜놓고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나요? 켜놓은 상태로? 예. 이렇게 잡고 얘기해야 되는지 내려놓고 얘기해야 되는지 여쭤봐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지난해 포럼에 이어 이번 2021년 두 번째 포럼인 제42차 열린부산 도시건축 포럼도 비대면 라이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 포럼은 도시와 해양의 이중지라는 큰 주제 아래 부산의 해양 산업과 문화의 미래를 고민하는 공론장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토론에 참여하는 학계 및 계획 분야, 공공 분야의 전문가들의 교류를 증진하고 시민의 의견 공유를 통해 부산의 미래를 생각하고 의견을 만들어 나가며 그 기초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실 분들의 소개에 앞서 잠시 2020년, 2021년 포럼을 운영해 주시는 운영위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의 운영위원장이신 한국해양대학교 이한석 교수님, 운영위원이신 동의대학교 이태문 교수님, 동아대학교 성희용 교수님, 부산시청 건축정책과 김철권 팀장님, 주 상지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장유경 전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정재훈입니다. 오늘 포럼의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해양문화관광도시와 월드엑스포입니다. 오늘 포럼의 발제에 두 분을 모셨고 토론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발제로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해양인문학부 구모룡 교수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 홍정원 박사님의 고견을 듣고 이후 부산일보 문화부 최양림 선임기자님과 부경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양희주 교수님 두 분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시청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니 발제와 토론 중에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제가 질문을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42차 열린부산 도시건축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가님께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가 김민수 총괄건축가님의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부산 도시건축 포럼에 함께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 총괄건축가 김민수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2차 포럼을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여기 참여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알다시피 오늘 포럼의 주제가 도시와 해양입니다. 도시, 바다, 해양, 워터프론트처럼 사람을 들뜨게 하는 단어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좋은 도시들은 물과 함께 형성, 성장, 진화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부산도
충분히 설렘을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산에서의 35년, 저도 부산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도시 부산의 워터프론트는 우리를 그토록 설레이게 해주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부산시도 지난 30여 년을 보면 해양특별시 또는 동북아 해양수도처럼 도시 슬로건에서 언제나 해양을 앞세워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언제나 물류항만의 경제 중심 도시였습니다. 도시 비전이나 공간 경영의 핵심 가치에 시민생활 또는 문화 영역이 깊게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이 바다 도시인 것은 틀림없지만 바다와의 어떤 진정한 소통, 그런 경험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해양 도시라고는 우리가 해왔지만 바다와 공명하지 않는 도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가 언제나 도심에서는 경제를 위한 공간이었고 외곽에서는 짧은 여가를 위한 어떤 소비적 경관이었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2021년 포럼의 대주제인 도시와 해양의 이중주는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북항 재개발은 부산 도심 대개조의 앵커 프로젝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워터프론트 관리라는 것은 재도약을 위해 도시들을 다시 짜는 비전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부산의 도시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의 수변을 문화의 수변으로, 가능성의 공간을 사람의 장소로 바꾸어내는 일은 말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산이 2030 월드 엑스포를 개최하여서 북한 일원이 진정한 수변 문화 도심으로서, 그리고 동북아 아웃도어 캐피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해양관광도시와 월드 엑스포를 주제로 한 오늘 2회차 포럼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벤트와 인프라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애티튜드의 전환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삶과 삶터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꿈을 꾸는 방법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포럼에서도 부산의 관광과 메가 이벤트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두고 밀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상을 보내주신 김민수 부산광역시 총괄건축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1년 두 번째 포럼인 42차 열린 부산 도시건축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도시 부산의 해양문화와 월드엑스포 2030이란 주제로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 해양인문학부 구모령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주로 우리 부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해양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현재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해양 관광이나 메가 이벤트인 엑스포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부산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또 우리 스스로 부산을 이해하는 이런 관점이 결국 먼저이고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자적인 어떤 그 관광의 시선이나 또 메가 이벤트를 타 세계 도시와 비교하는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의 그 내발적인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을 보는 어떤 내용인데 먼저 지리학의 어떤 스케일 개념으로 부산을 보아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 살고 있는 곳이 로컬이면 그 위에 국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아시아라든지 동아시아라든지 세계라든지 이런 층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집안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지역주의 또는 지방주의고, 또 국가의 그 스케일에서 보는 게 이제 국가 중심적인 시각인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국가 중심적 그런 시각이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산이 계속 이제 서울, 수도권, 서울 중심의 어떤 일곱 체제 이런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제2도시로서 소외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이제 관점도 어떻게 보면 외부적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로컬에서 거꾸로 이렇게 지도를 돌려보면은 이 해역으로 동아시아 어떤 지중해, 이걸 동아시아 지중해라 그럽니다. 지금 동해에서 황해와 남중국해를 아우르는 이런 그 오늘날 동아시아 지중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동아시아 지중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부산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컬 국가와 그 리전 그런 어떤 스케일을 확장하면서 우리가 인식하는 이런 이제 그 태도, 이런 관점, 이런 시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해역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계속 위로 쳐다보는 이런 시각은 유격 중심이죠. 육지적인 어떤 그런 시각인데, 이걸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동아시아 지중해나 아시아 지중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우리를 바라볼 때 이제 해역과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 또 있죠. 강이 있습니다. 낙동강이나 수영강 같은 강이 있는데, 이런 강은 사실은 그 육지 속의 바다입니다. 육지 속의 바다죠. 이제 강의 문제. 앞으로 만약에 월드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북한을 재개발한다면은 이 동천이라든지 이런 육지에 있는 어떤 하천이나 강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강이 있고, 그다음에 강의 그 이제 육지의 주변이 바로 연안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칼 슈미터 같은 학자는 지중해는 그 유럽의 지중해든 북해든 또는 카리브해든 지중해는 연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좀 넓은 거죠. 그 해양은 오션입니다. 해양은 오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바다를 인식하는 어떤 청이도 좀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물 속에 있는 바다로서의 그 하천들, 그리고 연안 문제, 그리고 해양 문제인데, 도시와 해양의 문제는 바로 연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도시와 해양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에 유격 중심의 세계관에 의해서 그런 게 굉장히 강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울산이든 인천이든 어느 도시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양을 해양 쪽으로 육지를 넓혀가는, 그걸 어느 사람은 해양 스프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무분별한 어떤 개발 위주로 자꾸 되어 가기 때문에 해양과 육지가 아주 유기적으로 이게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부족한데, 그러나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은 그런 연안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의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자는 것이고, 뒤의 이야기는 해역을 함께 아우러서 우리를 바라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 방법으로서의 부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입장에서 타자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보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제 보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일제시대의 모습인데, 여기 이제 관불락성 그 선창이 있고, 이게 일본 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방식으로 보는 시각은 그동안에 국가 중심으로 보아온 것, 그 다음에 지역 연구를 타자를 연구하는 지역 연구에서 자기를 연구하는 지역학으로 이렇게 해서 방법적인 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살고 있는 도시를 연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컬과 로컬끼리 어떤 그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문화가 가지는 어떤 특이성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찾아내는데, 그럴 때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별로 좋은 개념이 아니다. 정체성은 이 문화를 단형화시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문화 차원, 그 차원들 사이의 간극이나 이 사이 이제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부산과 같이 굉장히 이렇게 누적된 이런 도시의 경우에는 그런 인식이 더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도시를 그 설계의 묘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계의 묘지이기 때문에 도시를 알려면은 인화지 위에다가 그 설계도를 같이 나란히 놓고 그걸 현상화하면 현재 오늘날 도시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도 굉장히 많은 변화 속에 오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이 장소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뭐 어떤 현상학적으로 장소를 살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부산 다음을 집약하는 그런 유형적인 어떤 형태가 있는가, 그런 부산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이제 공간이나 건축물, 어떤 장소에 가서 그 건축물이나 공간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부산이다라고 이야기. 그리고 부산을 전체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과거에 부산시청 같은 저런 건물, 부산부 같은 건물 저런 게 있었다면은 저런 게 오늘날 뭐 역사관이든 박물관이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면 저 건물이 부산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산의 전체성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나 롯데 백화점이 부산을 집약하는 유형적 형태라고는 저는 봐지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강과 연안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영도다리를 여기 잠깐 올려놓은 것은 바로 영도다리가 가지는 저 의미만 해도 일제시대로부터 해서 우리 국가의 역사, 우리 부산의 역사, 이게 다 저기 담겨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런 인식에서 어떤 공간이 조성돼야 한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월드 엑스포 그 공간 구축에도 만약 관여한다면은 그 과거의 어떤 그 항만이나 이런 어떤 그 매축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산의 태동에 대해서 또 내재적 시각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초량외관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외관은 뭐 본래 조선 초기부터 외관이 있었습니다. 삼포 개항부터 외관이 이제 있었고, 정말해서 외구나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게 이제 외관인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외관이 이제 영도 대평동 쪽에 임시 외관이 한 6년간 있다가 고관 쪽으로 옮겼다가 초량외관이 이제 1676년에 17세기 후반에 이제 초량외관이 만들어져서 여기 서시마 종시들, 소우시들이 여기 이제 와서 교역을 하는데, 굉장히 공무역, 사무역
아주 활발한 무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외관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게 어떤 한일 간의 어떤 평화로운 어떤 교역의 어떤 시기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외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외관이 정강 그리즈가 되죠.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정강 그리즈가 되면서 계속 이 부산 저게 이제 일본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일본 도시가 되고, 일본 도시가 되면서 이제 일본이 이사청을 설립을 해서 1914년까지 동네하고 다른 어떤 부산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1914년에는 부산부라는 걸 만들어서 동네 군으로 이렇게, 물론 조선시대의 외관을 관리한 것은 동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뭔가 하면은 식민도시를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도시를 만들 때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첫째 유형에 속합니다. 첫째 유형은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게 첫째 유형이고, 둘째 유형은 경성 안에, 서울 한성 안에 종로나 이런데 일본 도시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이제 있는 도시 안에 집어넣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마산 옆에 새로운 마산을 만드는 기존의 도시 바로 옆에 또한 새로운 이제 식민 도시를 건설하는 이런 그런 신경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아르헨 같은 경우도 부산과 같죠. 아예 새로운 도시를 러시아가 만든 데다가 일본이 만드는 이런 식인데, 그래서 부산은 그런 식으로 일본이 도시를 계획을 1960년대를 전망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도와 수도, 그다음에 시장 이런 게 계속 이제 늘어나죠. 그러면 처음에는 일본 사람 중심의 도시가 그 인구로 계속 확장되면서 흡수되면서 이중 도시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경계 영역들이 계속 혼종화가 일어납니다. 혼종화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부산부가 만들어지고 그 뒤에 동네까지도 이제 이렇게 부산시 영역에, 부산의 영역에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식민 도시로 만들어진 것이 근대 도시가 되면서 해방이 되고 귀환하는 사람들이 부산에 눌러앉는다든지, 한국 전쟁에 피난을 온 사람들이 부산에 눌러앉는다든지, 또는 내국 안에서의 그 이주, 제주나 호남이나 영남 각 지역에서 부산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공업화되면서 이제 부산으로 마구 이주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몇 단계에 걸쳐서 굉장히 증폭하면서 도시가 확장이 되죠. 이제 우리가 근대 도시 부산인데, 식민 도시는 상당히 계획적인 도시였고, 근대 도시가 되면서 이게 이제 계획 없이 계속 누적되는 그런 이제 도시로 발전하다가 오늘날 와서 이걸 그런 이제 부산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이제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광역시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을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다층적인 그런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이런 우리가 내재적으로 안으로부터 부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관이 이제 정강 그리즈가 되고 이제 일본의 도시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중요한 것이 이 상업적인 목적입니다. 이제 일본 자본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영도다리가 놓이거나 이런 것도 다 일본 자본주의 세계 자본주의 가운데 일본 자본주의하고 연동된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외관의 이제 의미를 나가사키 대지마나 이런 거하고 같이 이제 결부시켜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것은 이런 방식은 이제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하나의 방식입니다. 나가사키에 대지마가 있고 도진야시키가 있고 가고시마에 유쿠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책을 소개를 해놓은 것은 일본 사람이 선책이 오히려 더 자료가 많아가 일본에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고, 저 옆에 그 데이비드 미첼이 쓴 야코포의 1000번의 가을은 영국 작가가 나가사키 대지마에 대한 장편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저걸 읽어보면은 뭐 굉장히 그 일본과 네덜란드하고의 교역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외관 이런 걸 가지고 장편을 쓰면은 아주 저 이상의 멋진 장편이 나올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산은 또 달리 접촉지대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는 뭐 어떤 경우는 네트워크 도시다. 그것은 이 항로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많은 교역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1905년에 관부연락선이 1945년까지 부산과 시모노세카를 왕래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일본 철도와 우리 한반도 철도와 대륙을 이어주는 그런 자기들의 제국을 통합하는 그 구실을 하는데, 관부연락선이. 근데 관부연락선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전기선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관부연락선 항로만 추구한 것이 아니고 후쿠오카에서 여수 항로도 있고, 그 다음에 니가타에서 원산 항로도 있고, 항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항로주의를 이제 했고, 그리고 영도가 왜 그 일본의 주목의 대상인가 하면은 바로 19세기에 전기선의 뭡니까 동력을 가져다 주는 석탄 저탄소를 이제 영도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물론 영도가 있기 때문에 부산항은 천혜의 항구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의 성격을 만들어봤다. 이거는 그 한국 전쟁 때 그 프랑스 기자가 또 독일 기자가 써놓은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 부산항 없었으면은 한국은 김일성 나라가 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항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일제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전쟁기도 그렇고 한국을 근대화하는 데 있어서도 부산항의 존재라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귀한 존재거든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역사적이고 정신적인 자산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바른 인식, 좀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뭐 신앙으로 옮겨가고 또 새로 이렇게 개발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 부산으로 오간 뭐 상인들, 이주민, 난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이건 뭐 수치로 뭐 이야기를 지금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몇백만 뭐 이상이 또 한 해에 100만에 가까운 그 교류가 이루어진 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이 부산의 항로가 상하이는 물론이고 다롄, 원산, 니가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렇게 부산 아까 지도를 거꾸로 나왔을 때처럼 그런 것을 보면은 이런 이렇게 부산이 성장해 왔다는 걸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은 이런 해양 도시가 가지는 그런 혼종성, 작거성, 누적성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 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이제 부산역 앞에 초량의 거리입니다. 초량의 거리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인천에 가서 인천역에서 내려서 차이나타운하고 인천의 문화거리, 인천의 일제시대 창고들을 전부 문화공간으로 개조해가지고 그게 쭉 상당한 길이의 문화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초량에 갈 때마다 좀 늘
좀 그래 섭섭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이 부산의 사실은 상징인데, 부산의 해양도시의 어떤 상징인데, 부산에서 정말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한다면 이것을 저는 제대로 담나 또는 뭐 에스닉 스팟이라는 그런 형태로 다종족의 어떤 문화가 여기서 어떤 번역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생각하는데 너무 어지러워요. 어지럽게 되어 있고 무슨 뭐 텍사스 스트리트, 차이나타운, 또 상하이 뭐 거리 상해문도 있고 그 동남아 주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러시아 가게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작거성인데 작거성을 또 꼭 나쁘게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어떤 문화적인 역동성으로 만들어내려면은 이런 공간이 우리가 부산의 해양도시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연안에는 지금 부산의 항포구가 60여 개나 됩니다. 항포구가 60여 개나 되고 항포구를 끼고 있는 그 마을들이 60여 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안에 보면은 카페라든지 이런 연안의 건축이 굉장히 활발한데 그런 건축들이 볼만한 것들이 참 많죠. 정말 잘 설계되고 뭐 그런 멋진 그 공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그런 그 연안의 어떤 그런 공간들이 부산의 그 해양성하고 어떻게 결부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은 뭐 파도가 물결 치는 그런 건축물이 있다든지 뭐 하여튼 저는 건축 전공이 아니라서 상상만 합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연안이라는 것은 척도를 줄이면은 지금 350km로 하지만 척도를 줄이면은 450km도 될 수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심하게 관리되고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연안이 살아야 되거든요. 연안이 살아야 되고 또 연안에서 어떤 해양 도시에 걸맞는 어떤 그런 공간과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보면은 북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엄청난 이런 자산이 우리 해양 문화 자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역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동남아까지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부산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건데 사실 그 동안에 우리가 부산은 식민도시 시절에는 제국의 바다에 우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뭐 그때는 간부일락선, 뭐 현해탄,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우리는 해양의 해방, 그렇게 대양으로 나아가는 해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 해방이 되면서 오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방이 되면서 태평양으로 나아간 그 기록이 박인환이 그 대한상선 그 사무장으로 미국계 상선해서 합니다. 사무장으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태평양 갔다 온 시를 썼거든요. 그게 1954년인가 그렇습니다. 그 한국 전쟁이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양어선이 나아간 게 1556년인가 7년이 그렇죠. 진화모가 태평양으로 나가고. 그래 그 전에는 우리는 일본 제국의 바다에 갇혀가지고 오션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단 체제죠.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휴전선은 뭐 아직 종전이 아닌 그런 휴전 상태인데 우리는 섬입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반도라는 이 한자도 반쯤 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양국가입니다. 해양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60, 70년대 근대화하는 이 과정도 해양합니다. 그렇게 바다를 나아가는 거죠. 바다로 그게 전부 오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부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문화가 마리타임 컬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바다만 나오면 이 바다라는 시라는 거는
랜드의 대응 개념은 일 뿐이지 그 아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의미 있는 건 코스트, 오션, 월드 오션 이렇게 3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션을 우리 부산의 문화로 품어들인 게 이 해방되고 난 뒤에 60, 70년대 지나야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다음 유엔공원만 바라볼 게 아니고 유엔공원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이 시포트시티 부산이기 때문에 유엔공원이 가능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해양 문화는 부산이 대양으로 전환된 이후의 문화다. 그게 부산의 마리타임 컬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하게 우리 바닷가에 있었던 뭐 그런 자잘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부산의 해양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부산은 넓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산은 저 대양을 인식해야만, 대양을 우리 속에 품어야만 그게 진정한 의미의 부산의 해양 문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은 해양 모더니티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김소은은 영도 출신으로서 일본의 조선 민요라든지 조선의 시를 번역해서 일본에 출간을 하고 조선의 잡지를 일본에서 번역해서 또 출판을 하고 또 해방 뒤에는 일본의 작품들을 조선어로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그런 인물 김소은인데 영도 출신입니다. 근데 이 김소은에 대한 평가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고석규는 평양에서 내려와서 부산의 모더니즘을 활성화했는데 바로 평양은 또 일제시대의 모더니즘 공간이거든요. 평안도, 환경도가 조선시대에 차별받던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더니즘이 빨리 활성화돼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제 피난 내려오면서 부산 지역의 모더니즘을 이야기하는데 요상 김정한 선생입니다. 이 리얼리즘도 모더니즘이죠. 리얼리즘은 오늘날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려는 모더니즘이고 고석교의 모더니즘은 기존의 그 사회를 비판하는 대응하는 그런 자아의 모더니즘이고 그렇죠. 그래서 리얼리즘이든 모더니즘은 다 모더니즘인데 이게 우리 부산에 다 존재하죠. 그다음 추리문화 하는 분도 부산에 대가가 내려와 있고 그 밑에 더 중요한 거는 오션을 이야기하는 즉 마리타임 리터러처 해양문학은 부산입니다. 김성식, 청금성 그 이후에 지금 원양 어선에서 활동하는 선장, 기관장 이런 분들이 많은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포진한 곳은 부산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부산의 해양 모더니티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은 이 세계의 그 해양 도시처럼 사실은 굉장히 문화가 다양한 샐러드 바울 같은 그런 이제 문화의 다양성이 있는 그런 곳인데 멜팅 팟은 아니고요. 멜팅 팟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정체성을 만든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는 내국 이민자, 외국인 이주자들 그 다층적인 공간 이런 것들을 부산의 어떤 특성으로 자산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부산의 해양 문화라는 겁니다. 이 도시의 그 다이너미즘은 내발적 요인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 가지는 네트워크 도시의 성격, 해양 모더니티, 혼종 문화, 그냥 누적된 이런 다층적인 공간, 그 다음에 해안선에 있는 항구와 포구, 열린 해역, 동아시아 지중해뿐만 아니고 대양, 이 초량이나 이런 데 다문화 공간, 이런 것들하고 마지막에 어떤 유형적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의 자원을 좀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과거에는 뭐 부산의 정체성 이래서 해양성, 뭐 민중성, 저항성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목포도 똑같아요. 목포도 인천도 해양성, 민중성, 뭐 저항성입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 도시의 그 특성을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추상화시키면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이제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마리타임, 연안, 그다음 또 대양, 이 동아시아 또는 해양에 있어서의 그 네트워크 도시의 결절성, 또 문화적인 혼종성, 물론 문화 혼종은 부산보다 서울이 더 활발하죠. 그러나 이런 혼종, 네트워크, 그다음에 다문화 이런 걸 이제 우리 부산의 자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메가 이벤트하고 부산하고를 이제 저는 결부시킨다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재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얻어진 어떤 부산의 특이성이나 자산을 그것을 살려내되 이 해양과 도시의 그 연계, 최근에 제가 티모시 비틀린가 하는 사람, 그린 어바니즘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책을 또 최근에 번역된 게 블루 어바니즘이라는 걸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거 이제 같은 맥락인데, 그 도시하고 해양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지금 여기 밑에 그림에 보면은 월드 엑스포 조감도가 저게 있는데, 저 조감도가 과연 저 위에 동천으로 해서 이렇게 기존의 도시하고 과연 유기적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바다하고 도시가 연계되면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뭐 기후 위기나 이런 문제하고도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형적 형태를 만들어내는가. 유형적 형태는 그 알도롯이라는 사람이 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도시의 어떤 공간이나 건축이 그 도시의 성격을 집약해내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이 월드 엑스포 공간이 이것이 과연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었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런 건축이나 이런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용감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1954년입니까? 부산역 대화재가 일어난 그때 이제 관부일락선 오는 그게 일부도하고 부산역하고 이 부분이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이동을 했죠. 이동을 해서 이제 오늘날 부산역이고, 그 앞에 지금 이제 외항 국제부도가 이제 들어서고, 그걸 지금 지하화한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했을 뿐이지 그 옛날 그 형태의 이동인데, 그럴 때 오히려 그 과거의 어떤 그 도시가 가진 어떤 유기적인 특성이 오늘날은 굉장히 단절된 게 아닌가. 아까 부산부 건물 사라지고 지금 부산시청이 이제 그 자리로 갔으니까, 저거는 사실은 이쪽 본래 도시하고 동네하고의 그 중간 지점에 부산시청이 자리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도시가 어떤 해양보다는 그런 해양에 대한 개념을 못 살리면서 자꾸만 이렇게 발전해온 그런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북한에 있는 그 국제 여객 터미널하고 부산역하고를 지하로 연결한다 하니까 이제 좀 해양하고 뭔가 연계가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는데, 일제시대는 물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 목적에 의해서 저걸 연결했지만은, 제가 이 마지막 그림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부산의 어떤 역사, 근대 도시의 역사의 연속성, 또는 그것이 가지는 어떤 누적된 어떤 에너지, 그런 것들이 많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수가 없었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발제해 주신 금호령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해양 수도와 해양 친수 관광 문화라는 주제로 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 홍장원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홍장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해양 친수 문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은 교수님들에게 오늘 발표 주제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도시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가꾸면 되고. 근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도시를 향유하거나 도시를 즐기거나 이런 것이 없으면 결국 도시는 발전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발표 자료를 구성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점에서 해양 수도와 친수 문화 관광이라는 것을 잡았고, 그래서 한편 보는데 또 문화 관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가 문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박물관, 공연장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향유하고 있나를 질문할 때 보면 큰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등에 들어서 오늘은 그 부산에 있는 사람들과 해양 친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의 캐치플레이스는 이렇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 수도 부산. 근데 대부분 해양 도시를 보면 저런 깃발들이 쭉 나부낀 걸 한 번쯤 보신 길이 있을 겁니다. 아마 사실 예쁘라고 있는 깃발은 아니고요. 저 깃발의 뜻은 알파벳 한자 한자를 치면 웰컴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통신 시설이 안 좋았었을 때 저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도, 알고 보면 생활 속에서 저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는 시절들이 많은데 우리는 주변에서 저런 것을 잘 찾지 못하지 않나, 사실은 실제 즐기는 문화가 저런 데서 형성되지 않나를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가 바다를 이야기할 때 항상 등대를 이야기합니다. 등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등대가 있죠. 앞을 비춰주거나 산을 비춰주는 등대. 지금 보여드리는 등대는 전도등이라는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저 등대 두 개를 보면 일직선으로 걸어가는, 그러니까 1920년대 멜버른 등대의 모습인데, 지금도 현재 저렇게 비치면서 등대의 앞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초량이라는 동네에 보면 산 중턱에 저런 녹색 불빛이 하나 있습니다. 저 불빛이 있고 저 산 뒤에도 불빛이 하나 더 있는데, 저 등대가 저 같은 등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산 분들이 매번 부산역 앞을 지나가지만 과연 저 의미를 알까? 그런 생각을 한번 저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드리는 논제도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다를 얼마나 생각하느냐, 즐기느냐를 따져본다고 한다면 저렇게 바닷속에 있는 작은 시설들, 역사 문화를 갖추는 것부터 우리가 바닷속에 지적을 있는지, 양효주 교수님이 여기 토론식에 말씀하시면 일상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해양 문화를 즐기는지를 한번 반추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사진을 몇 개 한번 묻혀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양 도시라고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1970년대 부산항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영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찍은 보다가 있는데, 70년대도 물론 산업성장 시대의 부산을 바라봤을 거고 지금도 사람들이 부산을 바라보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은 설레임이 있었고 그 당시엔 설레임이 있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다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가 바다를 즐기는 걸 보면 진정한 해양 도시는 결국 저렇게 바다와 얼마나 밀접한 생활을 겪기 있는 것인지, 결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바다를 얼마나 즐길 수 있는가가 저는 이 해양 도시고, 결국 이 오늘 논제하는 월드 엑스포도 결국은 이러한 컨텐츠 속에서 시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문화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양 수도와 해양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양 수도와 해양 도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양 산업 여지 도시, 산업이 어떻게 되고 항만 경쟁력이 어떻게 되고. 근데 실제 우리가 얼마나 바다를 즐기고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는 지수는 찾아본 적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지, 진정한 해양 문화 도시나 수도가 된다면 제가 보기엔 저런 산업적 지표가 아니라 문화적 지표로 한 번 더 표현하는 시대가 빨리 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들었고요. 그래서 해양 도시 지역 개발을 하면 함부르크나 도크랜드나 여기는 리버풀 같은 도시들을 얘기하면서 수변 도시가 되고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좀 만들어진 끝단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렇게 흘러갈 동안에 문화를 어떻게 재생하고 어떻게 만들고 긴 역사가 있을 텐데, 대부분의 문화 도시의 사례를 보면 저 두바이에 있는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끝단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해양 도시는 저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큼 성장했는지도 주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해주지 못하면 문화도시의 성장이 상당히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놀라웠던 그림은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저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관광을 하다 보니까 매년 해운대 해수욕장을 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근데 바뀌는 게 있고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뀌는 건 사람들은 줄어들고 밤마다 환경오염은 되게 많이 심한데 한번 놀랬던 건 저 왼쪽에 있는 신문 기사입니다. 태풍 차가 왔을 때 광안리 해수욕장을 청소하는 모녀가 YTN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고 연합신문에 나와 있던 적이 있는데 과연 저도 이제 부산에 사는 시민이다 보니까 저런 것이 왔을 때 내 스스로 내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갈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바다에 가까이 있는 시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걸 지키고 있는지 한번 반문하게 되는데 일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저는 저런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 밑에 그 외국 그림 세 개는 영국에 있는 유명한 해수욕장 사진인데 어린이들이 체육대회를 저기서 바닷가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되면 놀고 그 다음날 되면 쓰레기가 없고. 근데 우리 보면 바다를 즐기는 문화가 많다고 하지만 초등학생들한테 체육 행사를 해수욕장에서 가고 해수욕장에서 환경교육을 하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멀리할 대상이고 여름 바캉스 휴가의 대상이지 이걸 하나의 교육과 문화 공간으로는 쓰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해양 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양과 문화에 대한 인식, 바다를 즐기는 문화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러한 공간을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도 약간 멀리하면서 항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도시를 재개발할 것인가의 관점이 있다 보니까 저런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교수님도 계시지만 사실 문화라는 것이 우리는 뭐 생활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집단이 나갈 독특한 양식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전통 문화를 문화로 많이 여겼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지켜야지. 최근에 문화가 이제 생활 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라는 걸 조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봐도 아까 제가 시설을 말씀드린다고 우리는 해양 문화라는 걸 치면 저렇게 박물관, 부산, 관광객 수 이렇게 얘기하지 거기서 공간과 자원이 아닌 활동 대상 이동에 우리가 얼마나 향유하고 있는지를 찾자고 보면 해양 문화에 대해서 찾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 문화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즐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수동적으로 보는 대상으로만 관광과 문화를 많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문화가 어렵다고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희가 한번 연구원에 있을 때 해양 문화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문화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배워보지 못했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외국과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해양 선진국입니까? 아니야라고 물어보면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뭐 영국, 미국 하다못해 스웨덴을 해양 문화 선진국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한번 여쭤봤더니 첫 번째 교육이 해양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여기 계신 뭐 발제자 토론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온라인 보시면 비슷한데 해양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기회는 우리가 놀이공간 이외에는 없었던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정책이나 산업과 해양에서도 해양을 소재로 쓰는 것은 10% 미만이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문화를 즐길 때 해양을 소재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도 뭐 항만계획, 물류계획을 수리하지만 부산 시민의 해양 문화계획에 대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부터 수립하면서 해양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방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연구 자료를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해양 문화를 왜 보급해야 되느냐고 말씀드리면 해양에 대한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청사진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박물관에 갇혀있는 문화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상 문화로서 우리가 도시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았고요. 아마 이제 박물관을 즐기는 문화를 찾아보면 저희 연구원 앞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있는데 제가 아쉬운 분야도 있긴 합니다. 제가 4개의 사진, 뭐 안산, 삼척, 완도, 영덕의 박물관 사진을 갖다 놨는데 아마 제가 저 자료를 네임택을 지우고 보면 아마 한 박물관으로 인식하시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문화의 지적 차별성을 갖다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립해양박물관을 가봐도 저희가 부산의 문화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역사 문화와 섞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고요. 제가 오른쪽 깃발을 아까 같은 걸 다시 말씀드리면 저 깃발의 의미가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앞에 서 있는데요. 저 의미 자체도 부산 해양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깃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저런 것을 방문객 스스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 나면 좀 더 문화라는 것이 쉽게 이익이 될 텐데 저희가 이런 문화나 축제를 할 때 항상 특기인 게 수산물 먹거리나 몇 명이 왔냐를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역사를 접할 수가 있는지 처음 속에서 문화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었다면 좀 더 우리가 해양 문화 도시라는 것을 좀 더 크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안타까움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역 차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문화 자원을 발굴하면 그게 결국 월드 엑스포의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해양 문화와 이제 해양 관광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관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되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산을 생각하면 다이나믹 부산, 다양한 관광 시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트렌드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한번 엑스포와 관광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한번 좀 찾아보았습니다. 세계 해양 관광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전체 관광 시장이 50%는 해양 관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예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것은 해양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목표로 설정한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해양 관광을 이야기할 때 보면 저렇게 크루즈 배가 많이 나와 있는데, 크루즈 산업을 이야기하려고 저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광시설이라고 하는 크루즈를 갖다 놓으면 대부분의 이제 해양 도시가 구항을 중심으로 발달되다 보니까 항만을 재개발하는 수단으로서 크루즈와 산업이 좋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고요. 어찌했던 세계 해양관광 정책이나 해양 정책에서는 관광을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데, 그 말씀 이유는 지역을 재생시키면서도 다양한 문화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해양관광에 대한 가치를 저렇게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부산도 크게 변화가 돼 있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경우도, 해운대나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안 왔다라는 생각을 하지, 우리의 상권이 얼마나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해양 문화가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해양 문화와의 거리감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사실 싶고, 우리가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일부러 한번 관광시장의 변화를 갖고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현상은 대부분의 육지나 내륙 관광객이 줄어든 데 반해서 해양을 찾고자 하는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가 주는 개방성이나 확장성, 아까 카페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바다를 보는 설렘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에서 여행시장이 세분화되면서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하지 못하고 다만 바다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는 걱정만 있어서, 사실 이러한 세분화 속에서는 쓸 수 있는 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문화 콘텐츠, 해양 콘텐츠를 좀 더 부각시키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런 그래프를 한번 갖고 와봤고요. 어쨌든 관광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행을 자주 가게 되거나 소도시를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이러한 문화 요소 속에서 우리가 해양이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수 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만 최근에 해양 관광 이슈는 이렇습니다. 해양 레저를 대중화하자. 계속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대중화해서 하면 꼭 부산 얘기를 먼저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 신문에서. 근데 해양 레저 대중화에서 전 제일 중요한 게 지역 사람들이 해양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여행 패턴이 항상 여름에 집착이 되면 나머지 계절은 지역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도 쓰지 않고 여름에도 쓰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아까 그 길다는 코스트 라인이 활용되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양 레저의 대중화를 외부에서 찾을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좀 찾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요. 기후변화가 바다에서 강당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관광객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해양 레저 관광에 산업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지역 문화에서 그걸 관광을 어떻게 익숙할까? 그에 대한 고민이 좀 적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 속에서 우리가 해양 문화 콘텐츠도 저러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늘 우리가 해수욕장이랑 활성화. 전국 7대 해수욕장이 전부 부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수욕 공간 이외에 저희가 바다를 잘 쓰지 못하는 공간이 많은 것 같아서, 최근에 치유나 휴양을 통해서 뭐 운동을 한다는 공간까지 부산시에서 있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지역이 즐기는 게, 그런 공간 쪽에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나마 저희가 바다를 중요시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관광을 이야기하면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끗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관광 따로 환경 따로가 아니라 해양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부산의 친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속에 저렇게 우리가 해양에 재난이 왔었을 때 지역 주민 스스로 바다를 청소하러 갈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지, 저게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부산의 해양 문화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해봅니다. 최근에 이런 예능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능을 많이 한다는 의미를 거꾸로 얘기하면 해양에 대한 관심이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뭐 언론이나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부산 자체적으로 저런 해양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사실 이 두 사진이 우리나라의 친수 문화, 외국의 친수 문화를 대변하는 전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김승기나 선장, 저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분은 세계에서 5번째 정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단독 무기항 무원조.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를 타고
그 아무 나라도 들리지 않고 원조를 받지 않고 돌아왔었을 때, 돌아오셨을 때 저 당진이라는 곳에서 환영하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18살 제시카 왓슨이라는 고등학생이 호주에서 출발해서 각 나라를 들리고 원조를 봤을 사진인데, 저 참고로 말씀드린 김승희 선장의 배는 지금 국립해양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호주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저 학생을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하는 사진인데, 한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산 계신 분들이 우리 자식이 가는 걸 활용할 수 있을지, 두 번째는 저런 행사가 있을 때 내가 먼저 가서 박수를 쳐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러한 작은 마음 자체가 해양을 잇는 생각, 해양에 대한 환경에 대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제가 친수 문화라 속에서 한번 갖고 와 보았고요. 다음은 늘 말씀드렸듯이 해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이 좀 필요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바다는 항상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어렵고, 근데 우리 스스로 바다를 그렇게 둔 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해수욕장에서 뭐가 있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소음을 나거나 되가져가거나 저희 버려지는 쓰레기가 결국 다시는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환경론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즐기면서도 서로 가꾸려는 마음이 필요한데 너무 이기적인 마음도 필요하고 갈등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모두 같이 쓰는 바다라는 생각이 필요한데 그런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친수문화에 대한 인식은 저렇게 우리가 바다에 대한 갈등과 편견을 해소하는 것, 그게 친수문화 콘텐츠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일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생존 수영을 해라. 근데 외국을 살펴보면 생전이 아니라, 바다는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놀이와 교육의 공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바다에 가면 안전해야 되니까 생존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와 대상의 공간으로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즐기는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보면은 저희는 어렸을 때는 항상 바다는 멀리하는 공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항만의 울타리가 쳐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는 뭐 산업 공간이니까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공간, 이러한 인식이 있지. 부산에서도 사실 실제 우리가 바닷물을 보거나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은 해수욕장밖에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직접 갈 수 있는 장벽이 많은데 그거는 뭐 물리적 장벽뿐만이 아니라 제 판단에는 이런 심리적 장벽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 친수 문화의 발전이라는 것을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2030 월드 엑스포고 저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 월드 엑스포를 만드는 걸 이렇게 공급자적, 정책적 측면에 상당히 중요시 여기지만 과연 우리 시민들도 월드 엑스포가 만들어지는 게 좋다라는 인식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끝이 나는데, 전 그 시작을 오른쪽에 져 있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4세부터 6세 어린이들이 바다를 가면 즐겁습니다. 겨울에도 저렇게 눈에서도 바다를 탈 수 있고 얼음에서도 바다를 즐깁니다. 라는 저런 내재적 수요가 있고 나면 우리가 해양 엑스포라고 하는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좀 더 강력한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교육과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중요성을 알아야 되지, 공공정책 속에서 2030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도시를 탈출해야 됩니다. 이런 정책적 목표가 아니라 내재적 마인드가 있고서 시민의 지원을 받는 도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비적인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해양문화 축제를 많이 합니다. 제가 배 그림을 많이 보여드린 이유는 바다를 표현하는 첫 번째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물론 부산에서도 키마위크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행사자 빼고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렇게 한 달 내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하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다이나믹 부산, 해양 수도 부산이라 하지만 해양 레저 도시의 브랜드를 하나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늘 7월 언제, 8월 언제 부산에 가면 영화축제가 아니라 바다를 즐기는 축제가 각 해수욕장마다, 항만마다 풍부하다는 것에서 살아서 부산역부터 시작해서 저런 하나의 통합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면 친수 문화를 좀 더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외국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다음 이제 안타까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부산의 보트쇼, 오늘 이제 경기 보트쇼를 하지만 외국에 있는 독일에 있는 내륙 도시의 보트쇼인데, 내륙 도시에 저렇게 배를 갖다 놔서도 보트쇼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매년 이제 부산 보트쇼를 가보면 행사장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보트에 대한 문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산업전마저도 저렇게 사람들이 축제로 바꿔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선 강국이고 부산이 산업도시이고 해양해상이 발전된다고 한다면 저러한 공간에도 자주 방문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좀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비교해 드려서,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오늘 뭐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방송이 되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시민 스스로도 한번 찾아가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맨 마지막 그림은 제가 어디 항상 문화 행사를 갈 때마다 꼭 발표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항상 친수문화 도시를 얘기하면 오른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전문 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 앞에서 바다가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4가지 있는 그림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나라는 이렇게 어린이가 배를 즐기면 즐겁습니다. 바다는 항상 환영됩니다. 이탈리아에는 스위스라는 얘기를 하고 어느 박물관은 저렇게 어린이들에게 요리 문화를 가르쳐주고 오후가 되면 어업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잡은 물고기는 우리 바다에서 왔고 왜 어업이 중요하고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바다의 풍덩 한번 빠져보는 문화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친수문화의 도시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해양레저 산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전 그거보다는 해양레저의 대중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 친수문화의 의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다가 과연 안전하고 매력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합쳐질 때 저는 해양문화관광도시 부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오늘 일부러 이 비콘에 있는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로 만들고 상당히 지민이 좋아하는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한 말씀 했습니다. 저게 한 사진은 노콜랜드의 사진이니까 뉴질랜드 사진인데 저렇게 보면 컨텐츠 공원을 바로 항만 앞에다 만들어 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비콘 그라운드가 부산 항 앞에 있었거나 바로 항만 앞에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왼쪽에 저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스웨덴에 있는 사진입니다. 바다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터미널 옆에 해수욕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바다를 즐기기도 하고요. 또 저렇게 세일링에 있는 메탈 드래곤 저런 버스를 만들어서 학교를 찾아가서 애들에게 해양 레저 교육을 시키기도 하는데 저런 장소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이 언제나 바다를 즐길 수 있다. 바다를 언제나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이 비콘시티도 나중에 제2, 제3이 북항 앞에 신항 앞에 있게 된다면 좀 더 우리가 바다를 좀 친숙하게 있을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바다를 즐기는 해양수도라고 하지만 이 두 그림이 제가 보기엔 다른 것 같아요. 한쪽 그림은 친구들이 바닥에서 노는 거고 저 꼬마 여자애는 배에 물이 차니까 웃으면서 이제 바가지로 퍼내는 장면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해양수도를 만들어주고 나면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바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미래 교육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하는 말이 심리적으로 좋은 거를 보면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좋으면 거기에 멀고 싶어 하고요. 그게 더 좋으면 살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양문화라는 걸 주제로 했었을 때 과연 우리가 외부인들에게 머물고 싶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겐 살고 싶은 도시인지 한번 그걸 반문하는 자리였으면 좋겠고 관광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야 그들도 즐겁다. 우리가 해양산업과 관광을 많이 육성하자고 하지만 부산 시민 스스로부터가 한번 관광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면 좀 더 우리 해양 친수 문화하고 엑스포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한번 짧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정원 박사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분들과 함께 부산일보 최양림 선임 기자님과 부경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양위주 교수님을 패널로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 최양림 선임 기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발표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하여튼 부산에 바다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이 바다 해역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어떤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하여튼 그런 어떤 중요한 발제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조금 아쉬운 게 오늘 이 발제 이 장소가 바다를 갖다가 시원하게 전망할 수 있는 이런 데 열렸더라면은 더 좀 주제에 부합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그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갖다가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해가지고 구 교수님에게 하여튼 두 가지 질문하고 그 다음에 홍 박사님한테 한 가지 질문 겸 어떤 견해를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교수님은 부산을 교역, 교류, 접촉지대, 네트워크 결절지로서 이제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는 해양 도시로 보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항구 도시는 중소규모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하지만은 항구 도시 중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대 근역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해항 도시라고 합니다. 구 교수님이 어떤 그 해역의 관점, 해항 도시의 관점을 제시한 이런 관점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세부적인 어떤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구 교수님은 부산의 태동과 발전의 기점을 초량내강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전관거류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좁혀서 이제 말하자면은 부산을 일제가 만든 식민도시 부산에서 발전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는 부산을 축소하고 편협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은 지금의 부산은 식민도시 부산뿐만 아니라 동네까지도 다 아울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소도 이제 그러하고, 그러니까 역사도 이제 훨씬 소급을 해야 되는데, 부산은 보면은 구석기 이래 하여튼 네트워크의 어떤 결절지였습니다. 그 부산의 구석기 유적이 있는 해운대 구석기 유적을 보면은 여기 이제 문화는 멀리는 시베리아까지 이제 연결이 되고 가까이는 밀양하고 일본 규슈를 연결하는 문화 양상을 갖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 또 뿐만 아니라 동산동의 그 신석기 배총 여기도 보면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일본 규슈와 교류한 유물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개팔찌라든지 일본의 어떤 석기라든지 토기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 이제 그 다음 시대인 어떤 동네 패촌과 함께 가야 시대의 부산을 보면은 신라보다도 더 가깝게 일본 규슈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제 이제 생각은 하나의 어떤 문화권이 아닌가 정도로 이 부산 지역이 보면은 그 가야 시대에 어떤 일본과 긴밀하게 어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통일 신라와 고려 시대도 일본과 이제 상당한 대외 교류를 갖다 했을 거라고 하는데, 한 예로 11세기 중엽 이후에 한 200년간 오늘날 그저 강서구 녹산에 금주객관이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에는 어떤 고려 시대에 이제 일본과 공사무역의 어떤 창구 역할을 갖다 했는데, 이렇게 볼 적에 부산은 초량개간 때뿐만 아니라 그에 했던 이전 시대부터 일본과 교류를 갖다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동아시아 지중해 중심에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도 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초량회관을 갖다 이제 좁혀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려 후기에 50년간 그 500여의 이른바 14세기 전구 외구의 침탈을 조선시대의 남쪽 변경 전략 속에서 순치시켜 나가면서 탄생한 공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라는 통시적인 교류 접촉 지대에 공시적으로 탄생한 공간이 초량회관 식민도시 부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항도시 부산의 태동과 기점을 갖다가 17세기 초량회관, 그리고 그것을 잇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식민도시 부산으로 잡는 것은 좀 더 시야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여튼 드려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1세기 부산의 도시 목표로 공령 선생님은 해역도시, 해양문화 창조도시 이런 거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월드 엑스포 이제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보면은 지금 부산의 월드 엑스포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령 교수님이 제시한 해양문화 창조도시하고 이제 어떻게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지점을 갖다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갖다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내가 이제 그 월드 엑스포 계획 부지가 이제 지금 북항 일대로 잡혀 있습니다. 북항 일대로 잡혀 있는데, 근데 북항 재개발을 이제 하려면은
이게 이제 지금 1차 개발하고 2차 개발에 이어서 엑스포 부지가 우안부두하고 막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떤 지금 부지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 55 보급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5 보급창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월드 엑스포 계획의 중간 지점에 이 55 보급창 환수 문제가 빠져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하여튼 좀 시민사회에서 주요하게 이슈를 제기해서 월드 엑스포와 연계해서 좀 시민에게 이제 돌려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어떤 생각을 어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구 교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한국 전쟁 시기 피란처,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결절지, 그 다음에 무역항 발돋움 등등, 부산의 어떤 근현대사는 정말 그 세계의 어떤 사람이든지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월드 엑스포하고 어떻게 이제 좀 연계시켜 나갈 것인지,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선생님 생각이 있으면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해역의 관점을 갖다가 강조를 하셨는데, 이 또 해역의 관점, 그리고 지금 월드 엑스포 주제로 제시되어 있는 그것과 해역의 관점을 어떻게 좀 연결해서 부산이 좀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선생님 생각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고. 세 번째로 이제 홍보사님한테 이제 그 질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부산의 바다가 지금 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열리고 있느냐면은, 부산의 동해 바다 쪽, 기장 쪽은, 뭐 카페 같은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듣기에는 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기장에 하여튼 해안을 즐길 수 있는,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기장에 이제 가보자 하는 이런 흐름도 있다고 할 정도로 기장 쪽에 어떤 바다가 열리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북한 쪽의 바다는 북한 1단계, 2단계 개발이 이제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우안부까지 포함되는 월드 엑스포 공간, 뭐 이게 이제 잘 이제 되면은 앞으로 이런 데서 이제 새로운 어떤 부산의 바다가 서서히 열리면서 시민들의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을 갖다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의 남해 쪽인 낙동강 하구 쪽에는 보면은 을숙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생태적인 어떤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와 연결해서 강의 하구와 어떤 남해 쪽 그 다대포 앞에 어떤 그 바다들 이를 갖다 어떻게 어떤 또 부산 시민이 더욱 친수 문화를 갖다 형성할 수 있는 그 해양으로 삼을 것인지 크게 어떤 세 군데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들어갔다가 하여튼 제 어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관광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고 있다는데, 저도 뭐 이 해양관광에 관한 어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부산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여튼 좀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하여튼 질문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동산동 지구, 혁신지구 이런가, 국립해양박물관, 동산동 배송 국제크루즈 전용부도 일대를 갖다가 해양문화관광 특구로 조성을 하자라는 어떤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산의 어떤 전시 컨벤션 기능이 하여튼 확대되고 있다는데, 이거를 바다와 연결시킨 부산항 순항 해상 백스코를 갖다가 도입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여튼 이런 또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돌아오면서 북한 이쪽 편에 어떤 태종대가 있는데, 태종대가 하여튼 천하의 절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육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떤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태종대 간의 어떤 해중 관광도를 갖다 추진하는 게, 물론 앞에 커다란 어떤 대형 방파제를 갖다 지어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하여튼 아이디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안대교가 부산의 어떤 명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지금 교통수단의 어떤 교량으로밖에 이용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광안대교 자체를 갖다가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검문도처럼 뭔가 좀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아이디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시민들도 잘 모를 겁니다. 부산에 하여튼 국가항이 3곳이 있는데, 그다음에 7개 어떤 해수욕장은 또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연안을 갖다가 또 말씀하신 어떤 그런 관점 속에서 국가항과 해수욕장을 갖다가 어떤 일정 공간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상 관광 특구로 지정해서 하여튼 활용하는, 바다와 더욱 가까워지는 이런 걸 갖다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이거는 조금 파격적인 아이디어 같기도 한데, 북한과 남한이 어떤 이 결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영도다리와 부산대교가 있는데, 영도다리는 하여튼 한국 근현대사의 어떤 역사성 그 자체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고, 부산대교도 1980년대에 지어졌지만은 또 나름대로 역사성을 갖다 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북한과 남한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 부산대교 부분을 갖다가 철거를 해가지고 해상 터널로 해서 두 부분을 연결하면서 경관상 북한과 남한이 더 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해저 터널 방안도 아이디어 삼을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부산 남양 공동의시장에서 안남공원 일대까지 이제 쭉 뻗어가는 어떤 그 길들이 부산의 어떤 굉장한 어떤 해안 지역인데, 그 공동의시장 구간이 좀 끊어져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남항의 어떤 벨트화 시키면서 계속 좀 그 보행 구간을 만들든지 좀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 좀 연결시키는 그 지점에서 공동의시장을 갖다가 수산 전시 박물관이라든지 체험 관광과 연계시켜서 좀 볼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욕장 관련해서는 부산은 여름만 해수욕장이고, 요즘에는 이제 6월달까지 또 확대해가지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석 달, 넉 달 이렇게 이제 바다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게 아니라 그 다대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해변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어떤 인공 해수욕장을 조성하든가, 아니면은 일부 구간에 사계절 이용 가능한 어떤 실내 마린팡크 조성 같은 것도 아이디어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해상 관광의 능력이 지금 부산에서 하여튼 바다가 열리고 있는데 아주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여튼 직무는 아니지만은 또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또 선생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첨가해서 부과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성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귀중한 토론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양림 기자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은 토론 의견을 주신 순서대로 구마령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최양림 기자님 그 첫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산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자는 데는 동의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증거가 어떤 연상성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절도 말한다는 거지. 가령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오면은 이 해금 정책, 공도 정책을 더 강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도에 살던 사람들도 다 밖으로 몰아내는 이런 정도로 영도를 이제 섬이라고 해서 비우는 아주 못해서 가까운 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또 기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를 통해서 바다가 거의 단절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제가 이야기하는 이 도시라는 건 이제 근대 도시입니다. 이 근대 도시는 결국 해양과 어떤 자본주의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정강 거류지를 바탕으로 자국민들 유입시키고 계속 그 자본가들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땅을 사들입니다. 땅을 사들이는데 심지어 영도도 하자마 같은 사람은 영도의 땅을 막 사들이죠. 그래가지고 영도 다리가 놓이면서 그 땅값이 폭등하는 이런 현상도 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다 커지니까 이 초량, 수정동, 좌천동 이렇게까지 펼쳐지는 겁니다. 본래 시장도 부평동을 공설시장을 했는데 30년대 가면은 뭐 진시장 이게 상당히 이제 늘어나니까 그 시장을 서면으로 동래군 서면 쪽으로 지금 부전시장 쪽으로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구조고, 그다음에 철도도 1909년부터 동래하고 연결시킵니다. 철로를. 그러니까 부산부가 되면서 부산부 중심으로 도시를 계속 확장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일본 식민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민도시가 확장되면서 그 다음에 그 주변부에 있는 동네를 이제 포섭을 하는 거예요. 포섭을 하고 이게 이제 일제 시대의 부산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방 이후에 근대 도시가 되면서 부산은 더 이렇게 늘어나죠. 늘어나고 그게 나중에 60년대 직할시가 되고 90년대 이제 광역시가 되어서 기장 강서까지 포함을 시키는데 이런 이제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 외관의 중선을 이야기하는데, 외관의 중선을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식민도시 이전이거든요. 그 이전에 상호 평화적인 그 교류 공간이고 그 네트워크 공간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리자. 그럴 때 부산이 이제 그런 식민 제국의 그 이분법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해류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문화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쿠로시오라든지 이런 해류 문제도 이제 있는데 이건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월드 엑스포가 거대한 테마파크가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아까 55 보급청이나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이참에 그 보급청뿐만 아니고 동천으로 해서 서면까지 그 따로 독립된 어떤 엑스포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면까지도 쭉 이렇게 유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시키는, 그러지 않으면 뭐 동천을 통해서 수돗물이 내려올 건데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다 살려야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테마파크보다는 해양과 도시가 그 유기적으로 살아나는 그것이 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의 어떤 그 디자인 그런 걸 저는 오늘 발제에서는 뭐 유형적 형태 또는 블루 오버니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월드 엑스포가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제 하나의 그 공간이 하나의 섬이 아니고 부산이라는 도시 전체와 유기적인 어떤 것의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부산일보 쪽이 최양림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상당히 다양하셔서 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당사가 만들면 부산대교 철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 막혀서 여담이고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관광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이 결국 관광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예전엔 공급이 수요를 창출했지만 요즘은 수요가 있는 곳에 새로운 시설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아마 말씀해 주신 이 시설들은 전부 다 옛날부터 관광성도 있었고 사람의 집객 효과가 높았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관광연구자뿐만이 아니라 부산시에 얘기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하나하나씩 내재돼 간다면 새로운 어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부연 설명 하나만 드리면 얼마 전에 회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저더러 이제 어느 해수욕장을 많이 가시냐고 저는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을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산 지역 이제 뭐 교수님이셨는데 본인들은 가족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왜 안 가시냐더니 사람도 많고 지저분해서 안 간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참 거기서 약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 시민 스스로가 안 즐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게 한다? 그 상당히 아이러니한 문제인 것 같아서 이러한 시설에서 시민이 먼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아마 최영임 선임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마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고 아마 그런 속에서 관광지 개발을 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월드 엑스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부 교수님 말씀처럼 엑스포 공간을 만들고 나면 가장 큰 고민은 저 이제 여수 엑스포 사후 활용 계획을 검토했은 적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가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빈 공간처럼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시설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시민과 너무 먼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 엑스포가 반드시 유치되리라고 믿고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문화 공간처럼 해서 상주 공간처럼 하고 나면 그게 부산을 제3의 브랜드로 가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아마 해양관광 중심에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다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경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양의주 교수님을 패널로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의 양의주 교수라고 그럽니다. 제가 방금 소속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부경대학 경영대학 경영학부에서 유일하게 해양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 교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해양관광경영이라는 과목입니다. 이 경영대학에서 이 해양관광 경영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 해양관광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홍장원 박사님께서 했던 내용들의 대부분이 해양친수 문화운동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해양친수 문화운동이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라든지 국민들이 공감하고 직접 참여하는 그런 행동은 많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첫 번째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건데 사고의 전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 해양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육지를 통해서 바다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이 바다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이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면은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그 느낌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해양 문화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관점, 시점의 어떤 그런 변화부터 시작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양 친수 문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다에 대한 관점과 시점에 대한 변화부터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토론할 내용은 두 분 발제자였던 내용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다는 이 지금까지 제가 이 해양 그리고 해양 도시, 해양 관광, 해양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두 분 발제자였던 내용과 이렇게 섞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질문을 하죠. 도시란 무엇인가 또는 도시는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두 질문 다 유사한 질문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도시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상학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를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도시라고 하는 것이 주기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그 주기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를 명명하는 그 명칭이 대표성의 관점보다는 우리가 어떤 흐름의 관점에서 어떤 정책적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 명칭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도시 부산을 지칭할 때 항구도시 부산, 뭐 항만도시 부산, 해양도시 부산, 해양도시 부산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물음표가 가끔 던져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제 내용들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해양과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해양 수도 부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이 용어는 1990년대 후반에 OK21이라는 그걸 하면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사용됐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구분하여서 부산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마 이 용어가 보편성의 관점에서 국민 모두가 이 공감하는 단어는 아니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이 용어가 부산 시민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그럴듯하고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용어지만 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용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즉 타자의 관점에서 이 명칭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항구도시라는 뜻이 있는데 이 항구도시는 강이나 바다 등의 항구에 형성된 도시라는 뜻이지만 도시 발전 과정에 도시 기능을 담당한 항구를 통한 교육과 수산업 발달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 용어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구라고 하는 것은 이 입구자가 되어지는데 항만의 입에 해당되는 그런 용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항구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계획적 관점에서 점, 선, 면 이런 용어를 적용해 볼 때 거의 점에 해당되어지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항구도시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인 항만도시가 오히려 더욱더 적합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해양도시란 말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해양도시는 영어로는 뭐 머리타임 시티라든지 코스탈 시티, 오션 시티, 시 시티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해양도시도 문자적인 의미는 육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바다에 주거, 비즈니스, 산업,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도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된 바다 도시가 해양 도시의 원래 어원이라고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은 해양 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로 지금 그 바다의 어떤 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해상 도시란 말도 나와 있고 해저 도시라고 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전형적인 해양 도시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부산이 해양 도시라고 말을 쓰기에는 이 문자적인 의미와 좀 부합되지 않는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해양 도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seaport라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해양 도시라는 단어를 갖다 많이 접했을 건데 저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번에 토론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었는데 이 해양 도시의 의미가 항구 도시처럼 바다를 매개로 한 무역으로 성장한 도시를 지칭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도시처럼 바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육상의 도심과 연안 지역과의 번영을 추구하는 도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도시는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해양 도시와 항구 도시에 있던 것은 합성에 해당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해양 도시는 우리가 이런 물리적 어떤 기능보다는 오히려 인문학적 용어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 해양 도시에 있던 그런 컨셉을 가지고 국책 사업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 이 해양 도시의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바다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기술이라든지 사상 또는 제품과 서비스의 이동이 빈번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해양 도시는 도시에서 보면 게이트웨이 성격이 굉장히 강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서로 다른 어떤 접촉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리고 이런 서로 다른 것으로 인해서 늘 갈등이라든지 충돌이 야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상호 조화로 발전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권에서 비일상권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관광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익숙한 일상권에서 익숙하지 않는 비일상권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서로 다른 것이 심리적으로 불편하지만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가 관광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광의 어떤 그런 기능이라든지 목적과 해양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기능은 서로 굉장히 상충하지 않나, 서로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과 관광하기 때문에 만남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관광을 정의를 할 때 호스트 게스트 릴레이션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어떤 만남이라는 얘기죠. 그곳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 모먼트 컨택트라고 그러죠.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광지를 기억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관광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관광을 때로는 관광 목적지에 있던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다양한 어떤 그 활동과 경험이 존재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광 목적지가 되어질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광이라는 이 단어의 한자적 의미를 보면은 이 빅광자가 되어지는데 이 광자의 의미가 다른 나라의 문화나 문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가는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결국 이 해양 도시의 어떤 그런 기능과 상당히 상충하지 않나, 서로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광 목적지와 해양 도시는 서로 유사한 면이 없지 않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해양 도시의 관점에서 2030 엑스포는 이런 역사적 문화적 의미에서 해양 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일상의 이벤트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부산이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민, 관, 학, 연이 하나가 되어 의지를 집결시키는 것은 해양 도시 도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그런 집단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한 집단 지성의 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관광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엑스포 유치와 더불어서 부산과 부산 시민이 해양 도시로서 도시민에 대한 해양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해양 문화는 앞서 홍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해양 친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립과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도니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고 번영하는 도시, 취약한 시민들을 가장 친절히 보호해주며 시민들에게 좀 더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해주는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부산에 접목해 본다 그러면은 바다와 관련해서 부산에 있는 모든 시민이 바다 조망을 하는 것 자체가 아마 공정한 기회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입장에서 부산을 방문했을 때 이 관광객들이 바다에 어디든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좋은 도시 부산에 있던 시작이고 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한 조망은 우리가 단순한 기회의 관점이 아니고 해양도시 부산 시민에 있어서는 부산 도시민에 대한 기본권에 해당되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정립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 의견 및 답변을 통해 본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참여하시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팅방에 지금 시청자 질의응답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대체로 부산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서 그 채팅의 내용은 행사와 엑스포 유치에 대한 응원 메시지로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2개의 질문을 선정을 해서 토론 패널 위원분과 그 토론위원분들의 각각 한 분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의지 교수님에 대한 질의 같은데요. 아이디 윤혜원이란 분이 해양도시라는 명칭이 아직 생소한데요. 2030 엑스포라는 관점이 해양도시에서 시작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수님이 사실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이게 해양도시라는 의미가 이제 어렵다라는 것과 저희가 엑스포가 이제 해양도시에서 시작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질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한 명 아이디 부산이라는 분은 엑스포를 응원하는 시민으로서 친근한 바다를 실천할 수 있는 아니면 친근한 바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없을까요? 저는 수영도 못하고 요트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이런 조금 친근한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먼저 양희주 교수님 혹시 부견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 예, 질문에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방금 토론했던 내용들과 같이 연장선에서 본다 그러면은 해양 도시라고 하는 것이 부산 시민에게는 특별한 도시가 아니란 이야기죠. 부산 시민이 바다를 향유한다는 것은 부산의 기본권에 해당되어진다 그러면은 이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한다는 것은 부산 시민, 즉 해양 도시 시민으로서는 당연한 권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 유치가 국가적 이벤트지만 부산 시민에게는 일상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홍장원 박사님. 그러니까 바다를 더 즐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 가지 말씀드리면 부산의 해양관광지구 최초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초의 수욕장, 뭐 송도 해수욕장, 최고의 마리나 수영만 요트 경기장. 근데 뭐 수영도 못하고 요트도 못하신다 그랬는데 시작은 이거 같아요.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 가면 자전거 타시는 분도 많고 농구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배를 타시는 분은 못 봤는데 한쪽 구석에 가면 요트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수영만 해운대 사시는 분도 그 길을 못 건너셔서 그 요트 학교까지 못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로 학습해주는 이벤트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접점에 정보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정보부터 취득하시고 나서 한번 처음 가는 게 상당히 처음 발걸음이 어렵겠지만 한번 배우러 가시고 나면 수영도 하시게 되고 좀 더 즐기시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다양한 최고 공간을 한번 스스럼 없이 방문해 보시면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외에도 부산 시민분들은 뭐 낙동강부터 해운대까지 모노레일을 잇는 아이디어라던가 아니면 부산 어떤 지역에 랜드마크 설치라든가 많은 의견들을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들도 나중에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의견을 읽어보고 좋은 의견이 있는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상지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가 주관하고 부산광역시가 주최한 제42차 열린부산 도시건축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발제자, 토론 패널분들께 감사드리며 부산의 건축과 도시에 대한 담론의 잔인 본 봉산 행사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시민과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을 바탕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더 나은 부산의 건축과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주제들로 2021년 세 번째 포럼 그리고 마지막 포럼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